제대로 리딩하고 제대로 리드해라. 와이즈 리더 프로젝트 GSM 박세슬입니다. 대학 입시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하는 GSM이 선보이는 초중등 논술 프로그램 와이즈 리더 프로젝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이즈 리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은 와이즈 리더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SM 와이즈 리더 프로젝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GSM은 와이즈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와이즈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확장시켜 타인을 바라보고 또한 나와 타인을 둘러싼 이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힘,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간과정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입과 대입입니다. 따라서 GSM은 단기적으로는 고입과 대입의 합격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와이즈 리더의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을 바탕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GSM인가? 다른 논술 프로그램들과 다르게 GSM은 과연 어떤 차별적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GSM은 이러한 차별적인 특징을 어떻게 수업에 담아내고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지에 대해서 실제 수업자료 샘플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 왜 GSM을 선택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대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다수 논술 프로그램은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독이라던가 사고력 향상 프로그램이 그 예입니다.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의 장점은 학생들로 하여금 단기적인 성취감을 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는데 책을 읽는다거나 이러한 책에 흥미를 느낀다거나 심지어 어른들이 읽기도 어려운 고전책을 술술 읽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읽고 책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고 또한 어려운 책을 술술 읽는다고 해서 과연 고입과 대입에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대입이 추구하는 분석, 논증, 창의라는 3요소를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성질일 것일까요? 아닙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또다시 새롭게 대입 논술이라는 영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초중등 논술 수업이 대입과 무관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초중등 논술 같은 경우에는 나를 중심으로 한 읽기와 쓰기가 진행이 됩니다. 내가 그 텍스트를 읽고 내가 그 텍스트를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가 중요하고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대입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한 분석과 쓰기로는 절대로 합격할 수 없습니다. 상대의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얼마나 잘 간파했는지, 상대의 의도에 따른 제시문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자신이 질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 답변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다수 논술 프로그램은 텍스트와 주제를 1대1로 대응하여 학생들이 이 주제가 다양한 텍스트로 연결되구나, 혹은 이 텍스트가 다양한 영역에서 읽혀질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읽기와 쓰기만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GSM은 하나의 텍스트를 다양한 주제와 영역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주제로 어떤 텍스트들이 연계되어 있는지 그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연습을 진행합니다. 이를 토대로 다면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면 사고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대학교, 특히 연세대에서 추구하는 바인데요.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읽어낼 수 있는지, 하나의 텍스트를 다양한 관점에서 읽어내고 혹은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텍스트의 내용을 연계할 수 있는지, 바로 그것이 다면사고력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에서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제시하면서 과연 얘가 아름다울 것인가, 물론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것의 비교를 같이 통해서 나오기는 했던 문제지만,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해서 심리적 관점에서, 예술적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윤리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에서 등등 이것이 아름다움을 다양한 영역에서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다면사고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텍스트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의 허생전 같은 경우 중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많이 수록된 텍스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능 국어와 논술, 구술에서도 출제되는 제시문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박지원의 허생전을 주고 자, 읽어봐라. 무엇을 느끼느냐? 라고 말했을 경우 대다수의 아이들이 매점 매석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허생전을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읽어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화여대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읽어낸 대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 텍스트를 읽어내기를 원했습니다. 현대사회 문제를 제시하고 허생전의 경제 행위를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라가 논제였습니다. 그런데 고려대의 경우 똑같이 허생이 매점 매석 행위를 통해서 경제적 부를 얻고 이를 나눠주는 과정에 있는 텍스트를 제시하면서 얘를 평등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내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아이에게 매점 매석이 강하게 임팩트가 있었던 장면을 주고 이를 평등의 관점에서 읽어내라 라고 지도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평등의 관점에서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설사 읽어낸다 하더라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생전을 패러디한 허생의 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텍스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능 국어와 논술, 구술에서도 활용되는 제시문입니다. 허생의 처의 내용을 연세대가 활용해서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라는 주제로 읽어내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은 또다시 혼란이 옵니다. 허생전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느낀 것은 허생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의 아이콘이다 라는 것이 있는데, 허생의 처라는 작품을 통해서 허생이 한 행위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행복을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읽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영역에서 읽어내거나 혹은 다양한 영역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텍스트를 읽어내는 것은 단기간의 연습을 통해서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회로 한번 이끌어 볼까요? 현대사회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시대가 원하는 리더는 다양한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이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학생들은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며 또한 상대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합니다. 이는 초, 중등부터 준비해야 진짜로 이 시대가 원하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키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지혜샘은 대입 논구술 문제를 활용한 분석과 쓰기를 수업을 진행합니다. 단순하게 우리 아이들이 이 텍스트에서 무슨 감상을 느꼈는지, 그래서 서평을 한번 써볼까? 독후감을 한번 써볼까? 라는 형식의 단순한 문제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의 의도라는 것 간파가 가능해지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초중등 논술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가기 위한 대입 논구술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제시문들 그리고 논제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한 문제 안에 질문이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질문 간의 관계는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은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시문을 배치했는지까지 고민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질문이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주장해야 하고 어떻게 서술해야 하는지까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 아이들이 독후감 쓰기나 감상문 쓰기로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할까? 나한테 뭘 질문하고 있을까?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연습이 선행되어야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고려대가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인문논술 같은 경우 굉장히 단순해졌는데요. 더 어려워졌습니다.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주제에 대해 견해를 논하시오가 논제입니다. 그 어떠한 지시사항도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쟁점과 논의점을 파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의를 끌어갈 수 있는 힘이 받쳐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실제로 대입 논구술 문제를 통해서 이 시대가 나에게 던지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를 끌어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GSM 와이즈 리더를 선택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전체를 볼 줄 아는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대다수 초중등 논술 프로그램은 특화된 수업을 진행합니다. 즉, 어느 한쪽에 치우친 수업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상담을 오신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학원 프로그램에서 우리 아이가 어휘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수업을 들었는데 책을 읽고 어려운 어휘 10개를 선택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짧은 글짓기 수업을 해서 우리 아이의 어휘력이 향상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향상 프로그램은 그 학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원, 많은 학원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러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정말 논술 수업이 어휘력 향상만을 위한 수업일까요? 어휘력 향상 프로그램이 하나의 역할로서 전체 유기적인 스토리에서 하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어휘력 향상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을 경우 우리 아이는 그 수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단어의 뜻, 그것에 불과합니다. 즉, 이러한 현상의 문제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거시적 안목을 갖춘 리더로서의 덕목을 갖추기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흥미 위주의 수업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가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합니다. 아이는 그 회차 수업을 굉장히 즐겁게 듣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지난 시간에 뭘 배웠니? 라고 물어봤을 경우 대답하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일주일이 너무 단위가 짧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달 후에, 한 달 전에 배웠던 내용이 뭐가 있니?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즉, 우리 아이는 전체 흐름을 읽어내면서 수업을 들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닥친 수업에 대해서 충실했을 뿐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유기적 관계를 맺는 사고 영역을 억지로 분리한 특화 수업 때문입니다. 그래서 GSM은 주제별 수업을 통한 사고 영역의 유기적 연결을 도모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GSM 와이즈 리더라는 것이 하나의 드라마 명칭이 됩니다. 이 드라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학생들은 매 회차 새로운 에피소드, 자신만의 에피소드를 만들어가고 이것을 전체 종합해서 봤을 때 하나의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케 하는 이유는 GSM 주제별 수업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나로 출발하여 세계와 소통한 후 다시 나로 돌아오는 여행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GSM 와이즈 리더 프로젝트의 주제별 수업은 크게 7가지의 대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로 시작해서 판단, 관계, 교환, 관습, 제도, 반성, 성찰, 다시 나로 돌아오는 이러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7가지 대주제를 통해서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까지 이 7가지 대주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경우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는 것이 그러면 이 반복 수업이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판단이라는 대주제 하에는 인식, 윤리, 예술 등과 같은 소주제가 수십 가지가 됩니다. 이 소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은 학습을 하고 또한 동일한 윤리라는 파트를 학습한다 할지라도 보다 심화된 텍스트 그리고 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더 넓고 그리고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수업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제별 수업의 대표적인 특징은 대학 빈출 주제를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당면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 이게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맞춘 수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가 스토리를 만들어 가기까지 이 7가지 대주제가 어떤 연관을 맺으며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왜 이 7가지 대주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던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합니다. 자, 지혜샘의 가장 큰 포인트는 연결 수업입니다. 단절된 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안목을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혜샘은 모든 수업의 내용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주제 하에 소주제 내용들을 연결시킵니다. 즉, 인식, 윤리, 판단이라는 3가지 소주제가 어떤 관련을 맺는지에 대해서 집중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소주제에 대해서 시대 간 연결을 통해 과거 그리고 현대를 이어서 여기서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논의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미래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시대 간의 연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회차 간 연결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즉, 오늘 배운 내용은 단순히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연결, 그리고 앞으로 배울 내용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전체적인 유기적 흐름과 연결고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은 결국에는 종래에는 7가지 대주제 간의 연결고리를 파악하여 전체를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지혜샘은 와이즈 리더라는 목표 하에 와이즈 리더가 되기 위한 그 자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7가지 대주제, 그리고 주제하, 시대간, 회차간, 주제간의 연결을 통해서 전체 스토리를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게끔 지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수업자료 샘플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샘의 차별성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입과 직결됩니다.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텍스트로 연결시켜서 보고 혹은 하나의 텍스트를 다양한 주제로 연결시키는, 즉 주제와 텍스트의 다대다의 연결, 그리고 대입 논구술 문제를 활용한 쓰기, 그것이 지혜샘 첫 번째 차별화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주제별 수업을 통한 전체 흐름의 연결, 바로 그것이 지혜샘의 두 번째 차별적인 특징입니다. 과연 이 2가지의 차별적인 특징이 수업 자료에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혜샘은 분석적 읽기와 주체적 사고의 결합을 통해서 상대의 의도를 간파하는 최종적인 목표 지점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적 읽기란 단순한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느낀점, 즉 감상과는 다른 분석입니다. 보실까요? 주제별로 다양한 텍스트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스토리 펼치기를 통해서 각 영역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파악, 즉 주제, 쟁점, 논의점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나는 이것을 보고서 이걸 느꼈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 텍스트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영역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석적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어떻게 주체적인 사고가 가능해질까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책에 몰입하거나 혹은 강사에게 끌려가는 형식의 수업을 통해서는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분석적 읽기가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아이들이 주체적이고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혜쌤은 두 가지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흥미 위주의 활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주도하고 그리고 수업상에서 연결될 수 있는 활동을 하여 창의활동, 탐구활동, 프로젝트로 확대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의 수업을 지도할 때 강사들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편협한 사고로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즉, 소크라테스식 삼파술 교수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무언가 답을 미리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답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하고 학생들이 강사의 그리고 대학 교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체적 사고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상대 의도 간파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구체적인 샘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2015학년도 고려대 수시논술 기출문제입니다. 주제는 더불어 사는 삶이었습니다. 실제 문제 자체는 제시문을 활용하여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논하시오가 실제 문제였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질문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 어떻게 하면 가능해질까요?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그 주제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더불어 사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게 왜 필요할까? 현대사회에서 이 문제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삶이 가능해질 것인가? 혹은 더불어 사는 삶이 꼭 좋기만 할 것인가? 등등 다양한 고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제시문과 접목시켜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할 수 있는 것이 고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단기간의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혜쌤은 대입 논구술 문제를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여서 각각 단계를 나눠서 차근차근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더불어 사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읽기 수업을 진행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들 생각을 했니? 라는 식으로 상대의 의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본 더불어 사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읽기 수업을 선행합니다. 그 후 초등 심화와 중등 초급 과정에서는 이 관점을 여러 개의 관점을 가지고 와서 비교 분석하는 단계로 갖고 옵니다. 즉,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거에서 이 저자는 이렇게 봤고 다른 저자는 이렇게 봤는데 이 사이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니? 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후에는 구체적으로 더불어 사는 삶이 필요한 이유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 것인지, 즉 쟁점과 논의점을 찾아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는 연습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심화는 중간 과정인 대입의 합격은 물론이요, 리더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샘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선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한국사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역사 논술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원에서 역사 논술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우선 학생들에게 그 시대 혹은 그 주제에 관련한 지식을 전달하고 맨 마지막에 그 지식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암기하고 있는지,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 질문입니다. 신석기 시대를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였지? 점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정착하게 된 이유는 뭐였을까? 토기를 사용하면서 달라진 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의 등과 같이 지식 점검하는 형태의 질문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수업이 역사 논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수업은 역사 수업이지 논술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술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그 시대에만
그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황을 현대로 끌어오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대 간의 연결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와 그리고 현대의 사례를 연결시켜서 논의점을 도출하고 현대사회 문제 혹은 미래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와이즈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인데요. 따라서 지혜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배 피지배 관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 질문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맨 처음에 있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를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단순한 지식 점검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의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말은 신석기 시대가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혁명일까요? 그에 대한 답변을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착을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토기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정착하고 토기를 사용하게 된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실질적으로 신석기 시대는 지난 회차에 배웠던 구석기 시대와 달리 정착 생활을 하고 농사 생활을 통해서 잉여 생산물이라는 것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잉여 생산물이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만들어 놓은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게끔 한 원인이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학생들은 이 위에 있었던 세 가지의 질문이 결과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좀 더 일반화시키고 어떤 단어들을 삭제한다라고 한다면 대입 논술 문제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자, 과거를 바라봤으니 이제 현대를 바라볼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와 연결하여서 자, 과거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 그리고 현대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라. 혹은 공통점은 무엇이니? 여기 이 공통점이 발생한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논의점은 무엇이고 차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논의점은 무엇이니?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등 과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와 미래 사회까지로의 연결 그리고 주제, 쟁점, 논의점으로까지의 연결을 목표로 합니다. 그 다음은 독서 논술을 샘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독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대주제였던 판단이라는 주제의 소주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자, 우리라는 테마인데요. 맨 처음에는 저희가 항상 연결성을 강조했던 것처럼 1회차, 그 다음에 2회차, 이 문제가 3회차 문제입니다. 1회차와 2회차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왜 우리가 3회차에서 이 내용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그 목적의식을 말해줍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회차 수업은 자아 정체성, 나였습니다. 2회차는 상대, 즉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였습니다. 그래서 3회차는 나와 너를 연결시키는, 나와 너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라는 형식으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 첫 번째 수업은 쓰기로 시작을 합니다. 실제 서강대 기출문제입니다. 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문 가나 다에 나타나는 의사소통에 관한 견해를 각각 정리하고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나머지 견해를 비판하시오가 논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고 자,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읽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내가 견해를 서술해야 되는지 보이시나요? 보이셔야 합니다. 자, 각각 정리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하게 요약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 개의 제시문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 분석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독해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읽는 책은 두껍고 굉장히 어려운 제시문인데, 어려운 책인데 실제로 대학 기출에서 제시하는 것은 인용 발췌입니다.
특정 부분만 발췌했고 특히 서강대 같은 경우는 제시문의 길이가 짧기로 유명한데요. 이 짧은 텍스트를 우리 아이들은 의사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똑같이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의사소통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에 논의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 아이들은 단순히 의사소통은 이런 거래. 제시문 나에서는 의사소통을 이렇게 말하네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 다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관점이 각각 다른 이유는 언어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르게 보기 때문이야 라는 그 논의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한 입장에서 선택하지 않은 입장을 비판하고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단순하게 초중등 논술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자기를 중심으로 상대를 비판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논제의 요구사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신이 선택한 입장에서 다른 견해를 비판하길 요구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자신이 읽어낸 텍스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의도를 간파하는 것, 이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내가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감이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써야 할까요? GSM의 또 다른 특징은 첨삭을 진행할 때 일방적인 첨삭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 피드백이 진행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주제를 제대로 찾았는지, 쟁점, 논의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 후에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는 뭐가 들어가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고 논리적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끝까지 연결시켜서 하나의 완성된 글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신의 글을 자신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쓰기 실력은 늡니다. 단순하게 표현력 향상에 표현력을 첨삭한다고 해서 그 글이 논리적이거나 설득력 있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학생들은 쓰기 수업을 통해서 언어라는 전체 주제 하에서 언어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자, 쓰기를 통해 도입했으니 이제는 무엇을 할 차례일까요? 네, 고민해야 됩니다. GSM의 고민하는 단계는 역사, 현대사회, 그리고 다시 구체적인 책 속으로 돌아와서 상대의 의도를 읽어내는 연습으로 진행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한국어 말살 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어 말살 정책이 한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한국인만의 사고는 과연 없어지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후에는 영어 공용화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견해를 묻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한국어 말살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어 공용화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실제로 대다수의 학생들과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반된 견해를 주장합니다. 한국어 말살 정책, 왠지 말살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들고요. 또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영어 공용화라는 것은 한국어는 보존될 것 같은데 영어가 같이 쓰이는 거네 라는 의미, 혹은 지금 시대가 글로벌 시대니까 라는 이유를 들면서 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무슨 문제를 갖고 있을까요? 바로 일관성이 없다라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바는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왜 한국어 말살 정책과 영어 공용화 정책을 함께 우리 아이에게 제시했는지 그 의도를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같은 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일관된 논의점, 내가 만일 언어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라고 한다면 둘 모두에게 반대하는 입장을,
그리고 언어라는 것은 상대적이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둘 모두에게 찬성하는 입장을 주장해야 됩니다. 이게 주장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혹은 다른 상황에 휘둘리면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은 주장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오늘 수업은 주제가 언어고 논의점이라는 것은 언어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서 책 속의 등장인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읽어내는 연습을 진행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지 오웰의 1984년의 텍스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대학 논구술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텍스트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는 사임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 사임이 과연 언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먼저 진행시킨 후에 과연 사임이라면 한국어 말살 정책과 영어 공용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즉 자신을 중심으로 읽고 자신의 견해를 논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읽고 상대의 입장이라면 어떤 견해를 서술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나는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나로 돌아와서 이 견해를 서술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말하기 수업으로 끝이 납니다. 실제로 언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라는 논지를 통해서 학생들은 두 개의 제시문을 분석, 즉 비교 분석하여 주제, 쟁점 및 논의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옹호하고 상대의 입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현대사회 혹은 역사적 사례를 들어서 자신의 논의를 강화하는 형식으로 말하기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말하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학년에 따라서 조금씩 그 활동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초등이나 중등 초급 같은 경우에는 이 말하기 수업을 진행할 때 토론 수업이나 모의재판 수업식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흥미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요. 중등 심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서울대 정시 면접 기출문제를 활용하여 만일 지금 너의 언어에 대한 견해를 말하지 못하는 아이 혹은 듣지 못하는 내 친구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형식으로 그 난이도를 상승시켜 질문을 던집니다. 이를 통해서 와이즈 리더를 키워내실 수 있을 겁니다. 분석적 읽기와 주체적 사고의 결합을 통한 상대 의도 간파. 이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고입과 대입의 합격이요. 장기적으로는 상대를 읽어낼 수 있는 리더를 키워낼 수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상대를 읽어내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이 GSM 와이즈 리더 프로젝트가 결국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개인별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봤고 무엇에 대해 고민했고 그리고 무엇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지, 우리 아이들은 각각 어떠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어떠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냈는지를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민한 바와 자신이 바라고자 하는 바를 개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나를 확장시키고 타인을 보고 사회를 바라보는 힘, 와이즈 리더로서의 덕목을 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리딩하고 제대로 리드하기 위한, 그리고 와이즈 리더로 되기 위한 최고의 선택, GSM 와이즈 리더 프로젝트입니다. 감사합니다.